이 영화에서 하드웨이, 영화의 제목이란 하드웨이 혹은 험난한 길, 한국어로는요. 요거가 과연 어떻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를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그 당시 상황이 그 당시 산악계의 그 동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970년 이전까지는 8,000m 고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등정주의가 유행을 했어요. 정상을 먼저 올라가는 게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쉬운 루트로 골라서 올라갔던 거죠. 하지만 1970년 이 영화에서도 등장하는 그 영국의 크리스 보닝턴이 원정대를 이끌어서 안나푸르나 라는 그 다른 8,000m 봉우리가 네팔에 있거든요. 거기에 남벽에 아주 어려운 루트를 개척을 해요. 개척하면서 정상까지 서요. 이게 왜 역사적으로 중요하냐면은 8,000m 봉우리의 등정주의가 아니라 등로주의, 그러니까 어려운 루트를 골라서 간다 하는 이것들을 처음으로 실현해서 성공한 등반이었기 때문에 아주 큰 이슈가 됐고요. 이 크리스 보닝턴이 1970년 대장에 대해서 이끌은 등반대가 1970년 안나푸르나 등반만 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매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막 파키스탄, 네팔 여러 가지 그 아주 높은 봉우리들에서 어려운 등반을 많이 해요.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남서벽을 오르겠다는 얘기도 생각도 크리스 보닝턴이 1972년에 원정대를 이끌고 갑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이런 그 고봉에서 어려운 루트로 오르겠다는 시도가 영국 크리스 보닝턴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어요. 일본 원정대가 처음으로 1969년에 에베레스트 남서벽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70년, 71년, 72년, 73년 내내 일본 원정대가 3차례, 그리고 크리스 보닝턴 72년, 그리고 국제연합팀이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남서벽을 시도를 합니다. 다 실패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관심이 다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최고로 잘한다는 등반대가 가서 다 실패를 하고 과연 얼마나 어렵고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도 많이 묻고요. 그래서 1975년 마침내 그 가을 시즌에 크리스 보닝턴 대가 여기 남서벽을 성공을 하는데, 그것이 아주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하드웨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특히 거기서 가장 돌파가 어려웠던 구간인 이 락밴드 구간, 해발 8,000m에서 8,300m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성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아주 국제적으로 큰, 누구나 다 알게 되는 이제 그런 루트가 되는데, 제가 그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1976년에 이런 책을 발간을 해요. 에베레스트 하드웨이라고 해서, 그 하드웨이가 그 영화의 제목이랑 똑같죠. 이게 이제 책 제목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조그만 소책자로도 이제 그 재판 이제 발행이 되고요. 20년쯤 뒤에. 워낙 이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등반이니까 이 책에서 제가 몇 가지 당시에 있었던 사진들을 그냥 스캔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자, 그러면은 이게 그 책에서 스캔한 사진들이 한 8장, 9장 정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먼저 해발 7,200m, 그러니까 락밴드보다 훨씬 밑에 설치된 1975년 영국 원정대 그 캠프들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텐트들이 여러 개 눈을 깎아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려면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물자들도 많이 올려야 되고, 일단 사람들 그 당시에는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어려운 등반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락밴드 이제 하단부 초입 부분입니다. 락밴드가 이제 좌측 락밴드를 영화에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측으로 여러 번 시도를 해요. 그런데 마치 다 실패를 하고, 이제 좌측으로 해서 결국에는 요 조그만 골짜기, 폭이 한 3, 4m 되는 골짜기를 따라 올라갑니다. 경사도는 한 50도 정도. 우리 여기 평지에서는 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죠. 스키장 가파른 구간, 이런 경사도라 할까요? 하지만 여기 해발 8,000m에서는 이 대원들이 다 산소통을 끼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엄청나게 힘들게 등반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그러고 또 눈이 단단하게 닫아 있어서 발을 딛고 서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사진에도 이렇게 작은 눈사태가 막 쏟아지고 있고, 양쪽으로는 아주 수백 미터의 그 절벽이, 이렇게 암벽이 있어서 눈사태가 어디서 낙석이나 눈사태가 발생하면 꼼짝없이 도망갈 길 없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이 300m 가량 이어지고, 이렇게 중간에 저렇게 이렇게 눈 덩이가 이렇게 길을 가로막고 하는 그런 난관이 이어지고요. 락밴드 골짜기 상단부에 이렇게 올라가고, 마지막 구간 8,300m 구간, 아주 가파른 구간을 올라와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옆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8,300m에 6 캠프를 설치를 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멀리 트래버스를 해서 저 위로 넘어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정상을 향해 가는데 이 부분이 보시면 여기 지금 책의 가운데 부분이라 딸렸는데 여기가 이제 6 캠프 텐트 지점입니다. 여기다 텐트를 설치했고 이제 쭉 올라가고요. 마지막에 정상 등정조가 이제 2명이서 이제 올라가는 거고 마지막 정상 바로 밑에 8,800m의 힐러리 스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당시에는 1975년에는 눈이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요즘은 눈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2012년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다 암벽이고 로프를 잡고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마저도 2015년 네팔 대지진 때 요 큰 바위가 쪼개져서 무너지는 그 사고가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난관이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저녁 6시 넘어서 그 영국대 대원이 정상에 섰고 이 사람들 뭐 바로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컴컴하잖아요. 바로 곧 해가 지기 시작해서 8,750m에서 이 2명은 산소가 바닥났거든요. 인공산소가. 그래서 거기서 비박을 하고 그러면서도 마치 살아 돌아오는 굉장히 아주 이제 드라마틱한 그런 등반이었습니다. 이 하드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이 락밴드 설명을 드리면은 암벽에 이런 구간을 통과하는 기술적인 난이도는 높지가 않아요. 뭐 국내 밑에서도 보면은 뭐 국내에서도 그런 구간에 뭐 손으로 잡고 이제 올라간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그 당시 그 해발 8,000m 이상에서 아주 강풍과 추위 그리고 무산소에 노출돼서 굉장하게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크리스 버닝턴의 이 유명한 등반이 성공을 했고 또 이 책으로도 출간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고 이 루트를 이제 새로운 스타일로 그러니까 산소통을 사용하지 않고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또다시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등반이 되겠죠. Prečo ľahkým štýlom? Prečo alpským štýlom? A prečo najťažšia cesta? To vyplýva z vývoja horolezectva. 이 남서벽에 개척된 루트를 알파인 스타일로 오른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시도고 현재 지금 오늘날 2021년에 시도를 한다 해도 정말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기술과 체력 그리고 방식, 정보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등반은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끊임없이 열어젖히는 방식으로 계속 진화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에 이 루트를 알파인 스타일로 오른다는 것은 아주 그 당시로도 생각하기 어려운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파인 스타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의미가 있고 이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이것을 왜 올라가려 했느냐? 일단 등반은 넓게 말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어떤 그런 도전 정신을 실현하는 이런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도전 정신을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그런 방식들을 사람들이 발전시켜서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누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고 서로 간의 평가를 내리면서 그것이 세부적으로 점점 발전해 왔어요. 유럽에서 시작된 근대 등반이지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등산이라는 그 장르를 알피니즘이라고 합니다. 알프스를 올라가는 방식, 알프스로 올라가는 태도, 그것을 알피니즘이라고 해요. 그리고 알파인 스타일이라는 것은 등산을 알프스에서 산을 오른다는 그런 식으로 오른다 하는 게 알파인 스타일이에요. 결국에 바꿔 말하면 히말라야 같은 훨씬 더 높은 그런 산에서 6,000, 7,000, 8,000m 되는 산에서 알프스에서 오르듯이 자기 배낭에 다 짐을 다 지고 고정로프나 따로 미리 올라가서 캠프를 설치하고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산소통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올라가는 이런 또 자기만의 힘을 써가면서 오르는 그런 방식을 알파인 스타일이라고 해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일단 그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유럽 알프스에서 시작된 이런 등반의 모험을 실천하는 방식을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오르는 것이 이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 부여가 지금 돼 있는 거고요. 이것은 비단 유럽만 아니라 지금 근대 등반이 전 세계적으로 실천된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의 산악인들이 공유하는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인 스타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히말라야 8,000m급 산들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이 실험을 거듭할 어떤 그런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등반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로 지금까지 이제 문제 제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정상을 올라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떤 이런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아주 어려운 방식으로 이것 자기 자신의 그에게 주어지는 그런 한계를 열어젖히는 그런 쟁취와 혹은 또 그 자기가 스스로 내세운 과제에 대한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어떤 스스로에 대한 경쟁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평가하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어떤 그런 경쟁과 상호 간의 경쟁과 어떤 윤리, 등반 윤리의 요소가 항상 들어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8,000m에서의 알파인 스타일은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극소수의 전유물인 상징적인 행위로만 남아 있고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그렇게까지 이제 실현하고 있지는 않죠. 산소통을 사용하고 고정로프도 사용하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여기에 있다 하는 그런 방향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4명 원정대 대원들은 모두 다 실종돼서 사망한 걸로 되죠. 그런 점에서 이 등반은 뭐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과연 그 원인이 무엇에 있느냐? 참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알파인 스타일 등반을 이 사람들이 했잖아요. 알파인 스타일 등반을 하는 것에 어떤 그 알파인 스타일 등반의 요체라 하면 최소 한도로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정 로프를 사용하고 고정 캠프를 설치한다는 것은 물자들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혹시 이게 필요하면 이거 가져다 쓰고 저거 필요하면 저거 쓰고 산소통 몇 개 쓸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충분하게 다 가져다 놓자. 대원들이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혹시 여분의 그 서포트 할 수 있는 대원들을 하이 캠프에 올려서 갖다 놓자. 뭐 여러 가지 식량도 혹시 모르니까 뭐 하루치 여분을 갖다 놓자. 연료도 갖다 놓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의 극지법 등반이라 하거든요. 예전에 극지 탐험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캠프를 여러 개 전진시켜서 물자를 공급하고 이거는 등반을 약간 여유를 두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약간 허술하고 잘 모르는 부분들을 그냥 남겨놓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알파인 스타일 등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합니다. 이것은 너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미리 잘 알고 그거에 대한 충분하게 거기에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거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산을 잘 알고 자기가 뭘 하려는지를 알고 훨씬 더 그런 점에서 아주 자기가 뭘 하려는지를 더 명확하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그걸 깨닫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자기 등반에 더 충실할 수가 있고 거기서 따르는 만족감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인 스타일 등반에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에서 알파인 스타일 등반하려면 당연히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불가능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연 알파인스트 항목을 준비한 것 자체가 잘못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것을 가장 잘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인지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들이에요. 본인들. 그렇기 때문에 책임들은 본인한테 결과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혹시 모를 비판, 그러니까 너무 준비를 적게 한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은 사실 잘못된 비판입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는 거고 그것들을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를 하나 더 가져갈까 덜 가져갈까 텐트를 하나 더 가져갈까 덜 가져갈까 등반이 3일 만에 끝날 것이라는 그 계획이 잘 된 것인가 못 된 것인가 그것을 체크하는 것은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다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이죠. 다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테지만 지금 끝나고 난 뒤에 돌이켜보면 너무 어려운 목표였어요. 4명이라는 숫자는 알파인 스타일 등반에서 특히 이런 상황의 규모에서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등반이라고 생각합니다. 4명이 모두 100%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으라는 그게 관건이 없잖아요. 등반가는 자기 자신의 몸이 어떨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 오늘은 지금 좋지만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내가 몰라요. 그 낙석을 맞을지 몰라요. 아니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거죠. 일단 등반의 게임은 그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가는 건데 4명이라는 숫자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고소적응이 여기에 영화에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좀 완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훨씬 더 고소적응을 완벽하게 해서 그래서 등반 속도를 더 키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고.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찝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나중에 대장은 또 말했죠. 4명이 하산할 때 4명이 꼭 같이 가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팀의 등반의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 등반가로서의 관점은. 하지만 등반은 이렇게 사후 등반가로서의 관점은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을 찝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에 없었으면 성공했으리라 보는 것은 또 그게 또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등반은 일종의 긴 연세로서 봐야 됩니다. 긴 연세로서 모든 것들이 상황들이 맞물리고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이어나가는 어떤 그 슬기로운 대처 이런 것들이 가장 우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등반가들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등반은 실패로 끝났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가장 이제 뭐 큰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없었으면 성공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칼로 몰베듯이 누구에겐 책임이 있고 어디에겐 책임이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부질없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산악인들은 왜 이렇게 점점 험난한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느냐.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은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각자 하는 일은 자 나름대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대단한 일들이 다 있고 자기가 열과 성을 바쳐서 다 하지만은 어떤 그 판에 박힌 일상을 우리 전 세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영상을 보는 사람들 혹은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발전된 산업세에 살면서 어떤 과연 우리의 삶이 이런 것들만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저도 던져요. 저 산에 가면은 암벽 등반을 해서 높은 산을 올라가잖아요. 그럼 쫙 정상에서 딱 밑에를 내려다보면 야 저렇게 조그만 까마득한 저런 건물들에서 우리가 저 아웅다웅하면서 살았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뭘 하면서 살까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고 그리고 특히 이 등반이라는 것은 항상 평소에는 체험하기 어려운 어떤 죽음의 위협 그리고 그 위험을 점점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그것에 오싹하는 그런 소름 끼침도 한번 느껴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유한한 것이구나. 결과적으로 어쩌다가 내가 죽게 되면은 끝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 현대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은. 내가 죽으면 마치 계속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등산이고 그리고 그 다른 장르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가치가 등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산으로 향하는 거고요. 또 산에는 점점 더 어려운 루트를 갈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알파인 스타일의 어떤 정수가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거 또 가려는 산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최적의 준비를 해서 그것을 맞춰서 간다는 어떤 그런 게임 같은 그런 측면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이 단순히 그 컴퓨터 게임 같은 어떤 스포츠 게임 같은 그런 룰에만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나 자신의 어떤 그 죽음까지 포함한 그런 그 모든 영역이 다 거기에 쏟아 부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게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만족을 거기서 얻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영상이라든가 글이라든가 따로 추가로 2차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땅들이 있고 자연 그대로의 사람들이 만나서 먹고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고 돌아오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산악인들은 그거 어떤 그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을 한번 느낀 산악인들은 점점 더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고 더 자기가 더 알아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열어젖히려는 그런 것들을
등산을 통해서 맛보려고 하기 때문에 험난한 길에 계속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V těch horách jedno pravidlo je, že vrchol není vůbec nic. Vůbec nic. Vůbec nic neznamená. Really, the southwest face of Everest was the huge challenge. Čo môže byť väčšou výzvou, keď taká autorita, ako je Bonington, povie, že tá juhozápadná stena je ľahkým spôsobom nepreleziteľná. Takže sa skombinovala ťažká cesta, najvyšší vrchol sveta a alpský štýl. Prvý deň sa chlapci dostanú až nad kľúčové miesto, tak druhý deň vrchol a kus zostupu. Then, going into the actual top bit, you definitely don't want to spend more than one night above 8,000 meters. Nad komínom zrazu ďalší bývak. Prišla šokujúca správa. Čo je? Travers je čistý ľad. Das ist Wahnsinn. To na dvojka bola Boningtona, prepínam. Each generation pushes the bar slightly higher.